노벨상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영상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허구성, 과장성, 추측성 정보를 걸러내고 검증된 정확한 지식만을 엄선하여 전해드립니다. 오늘 노벨상 세계에서 살펴볼 수상자는 2024년도의 화학상 공동수상자인 데이비드 베이커, 데미스 하사비스, 존 점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볼까요? AI가 설계한 분자, 생명의 경계를 넘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풀어주시겠어요? AI가 분자를 설계한다니 약간 공상과학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사실 처음 들으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니라는 게 이번 노벨상의 핵심 중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자연에 존재하는 단백질을 발견하고 그 구조와 기능을 분석하는 데 집중했잖아요. 네, 그랬죠.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 같은 분들의 연구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자연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단백질을 컴퓨터로 먼저 설계하고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우와, 설계라. 그건 예측과는 또 다른 차원이네요. 그렇죠. 예측은 이미 있는 것의 구조를 알아맞히는 거라면 설계는 목적에 맞춰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마치 건축가가 건물을 설계하듯이 특정 기능을 수행할 단백질의 청사진을 컴퓨터로 그리는 거죠. 그럼 그 설계된 단백질이 실제로 기능을 하나요? 예를 들면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요? 네, 실제로 기능은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바이러스에만 결합하는 단백질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효소 같은 것들을 설계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정말 뭐랄까,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생명 분자를 디자인할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의 경계를 넘나든다고 표현할 만하죠. 정말 대단하네요. AI가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넘어서 창조적인 영역까지 들어왔다는 거군요. 이 첫 번째 주제만으로도 벌써 흥미진진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양한 출발선, 하나의 혁신으로 모이다. 이번 수상자 세 분의 배경이 아주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이 다양성이 어떻게 혁신으로 이어졌을까요? 네, 이 부분이 또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보통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수상자들은 정말 각양각색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는 생화학자이자 계산생물학자고요. 데미스 하사비스는 인공지능 연구, 특히 심층 강화학습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죠. 원래는 게임 개발자이자 신경과학자이기도 했고요. 아, 딥마인드 창업자 맞죠? 알파고를 만든. 맞습니다. 그리고 존 점퍼 박사는 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이후에 이제 딥마인드에 합류해서 알파폴드 개발을 이끈 핵심 연구원입니다. 생화학, AI, 신경과학, 게임 개발, 물리학 정말 다양한데요. 이게 어떻게 시너지를 낸 걸까요? 그렇죠.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쌓아온 지식과 접근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생화학자는 단백질의 복잡한 물리화학적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반면에 AI 전문가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패턴을 찾아내는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있었죠. 물리학적 배경은 또 시스템 전체를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하는 데 강점이 있었을 거고요. 아, 그러니까 각자의 강점을 합쳐서 아무도 풀지 못했던 단백질 구조 문제를 공략했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만나서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낸 셈이죠. 이들의 협력은 단순히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훨씬 큰 시너지를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제 간 융합이 앞으로 과학 연구에서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확실히 혼자서는 해낼 수 없었던 혁신이었겠네요. 다양한 배경이 모여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수학과 생물, 뇌과학과 화학이 만난 순당입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다양한 배경과도 연결되는 이야기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에서 이런 학문들이 만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보면 이들의 연구는 정말 여러 학문이 정교하게 얽혀 있습니다. 우선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의 로제따만 봐도 그래요. 단백질이 어떻게 접히는가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물리화학적인 문제입니다. 아미노산 간의 인력, 청력,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 같은 것들이죠.
이걸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려면 정교한 수학적 모델링과 알고리즘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 문제가 수학과 컴퓨터 과학의 문제로 전환되는 거죠. 아, 생물 현상을 수학 공식과 알고리즘으로 표현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데미스 하사비스와 존 점퍼의 알파폴드는 여기에 뇌과학과 인공지능이 더해집니다. 하사비스는 원래 인간의 뇌가 어떻게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런 뇌과학적 영감을 바탕으로 개발된 딥러닝 기술, 특히 이제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스스로 패턴을 학습하는 능력이 단백질 구조 예측에 적용된 겁니다. 마치 수많은 단백질 구조 데이터를 AI에게 보여주고 자, 이 아미노산 서열은 이런 구조를 가질 확률이 높아 라고 스스로 배우게 한 거죠. 뇌과학의 원리가 AI 학습에 그리고 그 AI가 다시 생화학 난제를 푸는 데 쓰였다니 정말 놀라운 연결인데요. 네, 그래서 단백질 구조 예측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전적인 생화학 혹은 구조 생물학 문제가 인공지능, 수학, 물리학, 뇌과학까지 아우르는 최첨단 융합 연구의 결정체가 된 겁니다. 이 학문들이 만나는 그 순간에 혁신이 폭발한 거죠.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조합이네요. 각 분야의 깊이 있는 이해와 함께 경계를 넘나드는 열린 사고가 있었기에 가능했겠군요. 맞습니다. 이들의 성공은 특정 학문에만 갇혀서는 풀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앞으로 더 많은 융합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네 번째, 컴퓨터 앞의 실험실, 연구의 전환점. 이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들의 연구가 과학 연구 방식을 어떻게 바꿨다는 의미일까요? 정말 실험실이 컴퓨터 앞으로 옮겨간 건가요? 완전히 대체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연구의 패러다임 자체가 크게 바뀌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새로운 단백질의 기능을 연구하거나 구조를 밝히려면 일단 실험실에서 직접 단백질을 정제하고 조건을 바꿔가며 실험하고 액선 결정학 같은 복잡한 분석을 거쳐야 했죠.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실패 확률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파폴드 같은 도구가 등장하면서 연구자들이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컴퓨터 앞에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특정 아미노산 서열을 가진 단백질이 어떤 구조를 가질지 매우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으니까 이 단백질은 아마 이런 기능을 할 것 같다. 또는 이 부분을 바꾸면 구조가 이렇게 변할 것이다. 같은 가설을 세우고 실험 계획을 훨씬 효율적으로 짤 수 있게 됐죠. 아, 그러니까 삽질을 줄여준다는 거군요. 실험의 방향을 미리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처럼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베이커 교수의 로제타처럼 아예 새로운 단백질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원하는 기능을 가진 단백질 후보를 먼저 만들고 그중 가장 가능성 높은 것만 골라서 실제 실험실에서 합성하고 검증해 볼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뭐랄까, 연구의 시작점이 실험대 앞이 아니라 컴퓨터 앞이 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앞에 실험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고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연구의 속도를 엄청나게 높이는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험 자체의 중요성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컴퓨터를 활용한 예측과 설계가 연구의 핵심적인 초기 단계로 자리 잡았다는 거네요. 연구자들이 훨씬 더 창의적인 질문에 집중할 수 있게 된 측면도 있겠고요. 맞습니다.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부분은 AI에게 맡기고 인간 연구자는 더 고차원적인 가설 설정이나 결과 해석,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 발상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연구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문제는 구조다. 단백질 접힌 문제의 도전.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 단백질 접힌 문제가 왜 그렇게 어렵고 중요했는지 좀 더 깊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단백질 접힌 문제, 영어로는 protein folding problem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거의 성배 찾기와 같은 난제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과학자들이 매달렸죠. 왜 중요하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백질은 생명체의 거의 모든 활동에 관여합니다. 우리 몸의 효소, 항체, 호르몬, 세포 구조물 등등 전부 단백질이죠. 그런데 이 단백질들은 그냥 아미노산이 길게 연결된 사슬 상태로는 아무 기능도 못해요. 아, 그 사슬이 특정 3차원 모양으로 착착 접혀야만 제 기능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마치 종이 접기처럼 정해진 순서대로 정확하게 접혀서 입체 구조를 만들어야만 비로소 특정 분자와 결합하거나 화학 반응을 일으키거나 하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구조가 곧 기능인 셈이죠. 그런데 그 접히는 과정이 왜 그렇게 예측하기 어려웠던 건가요?
아미노산 서열은 알 수 있잖아요. 네, 아미노산 서열을 아는 건 상대적으로 쉬워졌습니다. 유전체 분석 기술 덕분이죠. 문제는 그 서열이 어떤 최종 3차원 구조로 접힐지를 예측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아미노산 하나하나가 주변의 다른 아미노산들, 그리고 물 분자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해요. 가능한 모든 접힘 경우의 수를 따지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단백질 하나가 접히는데 가능한 구조의 수가 우주의 원자 수보다 많다는 말도 있을 정도니까요. 우와,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다면 컴퓨터로 다 계산해보는 것도 불가능했겠네요. 네, 당시의 컴퓨팅 파워로는 어림도 없었죠. 이걸 레빈탈의 역설, 레빈탈스 패러독스라고도 부르는데, 단백질이 실제로 접히는 데는 불과 몇 밀리초밖에 안 걸리는데, 이론적으로 가능한 모든 구조를 탐색하려면 우주의 나이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린다는 역설이죠. 아, 그러니까 자연은 순식간에 답을 찾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따라갈 수 없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 접힘의 규칙, 즉 아미노산 서열로부터 최종 3차원 구조를 예측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생명과학의 오랜 수고이자 거대한 도전 과제였던 겁니다. 이걸 풀어야 비로소 생명의 작동 원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신약을 개발하는 데 획기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었으니까요. 정말 근본적이면서도 어려운 문제였네요. 그 배경을 알고 나니 이번 노벨상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6번째 주제입니다. 알파폴드와 로제타, AI의 두 날개. 이 두 가지 도구가 이번 노벨상의 핵심 기술인데요. 앞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두 기술의 차이점과 각각의 강점, 그리고 어떻게 서로 보완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파폴드와 로제타는 단백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된 대표적인 두 가지 AI 기반 도구지만 접근 방식과 주력하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마치 문제 해결을 위한 두 개의 강력한 날개와 같다고 할 수 있죠. 먼저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가 오랫동안 개발해온 로제타는 물리학적 원리에 기반한 시뮬레이션의 강점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자들 사이의 에너지 계산을 통해 가장 안정적인 구조를 예측하려고 시도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아예 자연에 없는 새로운 단백질 구조를 설계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아, 로제타는 설계자에 가깝군요. 물리 법칙을 이용해서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렇죠. 건축가나 디자이너 같은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데미스 하사비스와 존 점퍼가 이끈 인마인드의 알파폴드는 딥러닝, 즉 인공지능의 데이터 학습 능력에 크게 의존합니다. 이미 구조가 알려진 수많은 단백질 데이터를 AI에게 학습시켜서 아미노산 서열만 보고도 어떤 3차원 구조를 가질지 예측하는데 놀라운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마치 방대한 도서관의 책을 다 읽고 나서 어떤 질문에도 답할 수 있게 된 전문가와 같다고 할까요? 알파폴드는 예측가 혹은 해독가에 가깝다는 말씀이시네요. 기존 데이터 패턴을 학습해서 답을 찾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로제타는 새로운 기능을 가진 단백질을 만드는데 알파폴드는 기존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는데 각각 더 강점을 보입니다. 물론 경계가 완전히 칼로 자르던 나뉘는 건 아니에요. 로제타도 예측을 하고 알파폴드의 기술이 설계에도 활용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 두 기술이 어떻게 서로 보완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로제타로 새로운 기능을 가진 단백질의 대략적인 골격을 설계한 다음 알파폴드를 이용해서 그 구조의 정확도를 높이거나 안정성을 검증하는 식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혹은 알파폴드가 예측한 기존 단백질 구조를 바탕으로 로제타를 이용해 특정 부위를 수정해서 기능을 개선하는 연구도 가능하죠. 실제로 두 그룹은 서로 경쟁하면서도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예측과 설계, 데이터 기반 학습과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접근법이 서로를 보완하며 단백질 과학 전체를 혁신적으로 발전시키는 두 날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측과 설계, 데이터와 물리 법칙, 이 두 축이 함께 발전하면서 정말 강력한 시너지를 내고 있군요. 어느 하나만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성과였겠네요. 자, 7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벨위원회의 찬사, 그리고 과학계의 반향. 노벨위원회는 이들의 연구를 어떻게 평가했고 과학계 전반의 반응은 어땠나요? 노벨위원회의 평가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이들의 연구가 단백질 구조 예측과 설계를 위한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화학 및 생명과학의 혁명을 일으켰다고 밝혔죠. 특히 AI를 이용해서 수십 년 묵은 난제였던 단백질 접힌 문제를 사실상 해결하고 더 나아가 생명 분자를 설계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화학 분야뿐만 아니라 생명과학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꾼 업적이라는 찬사였죠. 혁명이라는 단어를 썼군요. 노벨상에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건 흔치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이 연구의 파급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과학계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알파폴드가 CASP14 대회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줬을 때부터 이미 과학계는 엄청난 충격과 흥분에 휩싸였었죠. 많은 과학자들이 믿을 수 없다, 게임 체인저가 나타났다라는 반응을 보였고 수십 년간 이 문제를 연구해온 원로 과학자들 중에는 감격의 눈물을 흘린 분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돌파구였던 거죠. 와, 그 정도였군요. 마치 오랫동안 막혀있던 벽이 허물어진 느낌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단순히 놀랍다는 반응을 넘어서 많은 연구자들이 곧바로 이 기술들을 자신의 연구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알파폴드가 예측한 구조 데이터베이스가 공개되면서 그 속도는 더욱 빨라졌고요. 학술 논문 발표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예전에는 엄두도 못 냈던 새로운 연구 주제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기능이 알려지지 않았던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해서 그 기능을 유추하거나 질병 관련 단백질의 구조를 바탕으로 신약 후보 물질을 찾는 연구들이 활발해졌죠. 과학계 전체가 들썩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네, 물론 일각에서는 AI가 너무 아는 것을 해결해버려서 인간 연구자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나 예측 결과의 검증 문제 등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들의 연구가 가져온 혁신적인 변화와 미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은 이러한 과학계 전체의 인정과 기대를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준 사건이었죠. 노벨위원회의 찬사와 과학계의 뜨거운 반향 모두 이 연구가 가진 역사적인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8번째 주제는 약물, 백신, 그리고 신소재까지 이 기술들이 가져올 실질적인 혜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응용될 수 있고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이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일 텐데요. 이 기술의 응용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의학, 특히 신약 개발과 백신 설계입니다. 질병의 원인이 되는 특정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정확히 알면 그 단백질에만 꼭 들어맞는 약물 분자를 설계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마치 열쇠 구멍 모양을 알아야 맞는 열쇠를 만들 수 있는 것과 같죠. 알파폴드와 로제타는 이 열쇠 구멍을 보여주고 심지어 맞춤 열쇠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신약 개발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기존에는 수많은 후보 물질을 일일이 실험해야 했지만 이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훨씬 효과적으로 후보 물질을 찾고 디자인할 수 있게 된 거죠. 희귀질환처럼 시장성이 낮아 연구가 어려웠던 분야에서도 새로운 치료제 개발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이미 이 기술들이 활용되었는데요. 바이러스 표면 단백질의 구조를 빠르게 파악하고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백신 항원을 설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생긴 셈이죠. 의학 분야 외에는 또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산업 분야에서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화학 반응을 매우 효율적으로 촉진하는 맞춤형 효소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플라스틱을 분해하거나 새로운 기능성 소재를 만들거나 바이오 연료 생산 효율을 높이는 등의 혁신이 가능해지죠. 환경 문제 해결이나 새로운 산업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농업 분야에서는 병충해에 강하거나 특정 영양소가 강화된 작물을 개발하는데 단백질 설계 기술이 쓰일 수도 있고요. 정말 상상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단백질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구조 예측 및 설계 기술의 파급력은 우리가 지금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이제 막 그 가능성의 문이 열린 단계라고 봐야겠죠. 정말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네요. 앞으로 어떤 놀라운 응용 사례들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9번째 주제입니다. AI 화학 융합 시대의 문을 열다. 이 연구가 단순히 단백질 분야를 넘어 화학이라는 학문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노벨 화학상은 AI와 화학의 본격적인 융합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컴퓨터를 화학 연구에 활용하려는 시도는 계속 있었죠. 계산 화학이라는 분야도 있고요. 하지만 알파폴드와 로제타의 성공은 AI, 특히 딥러닝이
기존의 계산 방법론과는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화학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기존 계산화학과 AI 기반 접근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전통적인 계산화학은 주로 물리 법칙에 기반한 방정식을 풀어서 분자의 성질이나 반응을 예측하려고 했습니다. 매우 정교하고 이론적으로 탄탄하지만 계산량이 너무 많아서 복잡한 시스템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죠. 반면에 알파폴드 같은 AI 접근법은 방대한 실험 데이터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학습해서 패턴을 찾아냅니다. 복잡한 물리 방정식을 직접 푸는 대신 데이터 속에 숨겨진 규칙성을 AI가 스스로 발견하도록 하는 거죠. 이게 훨씬 더 빠르고 때로는 기존 방법보다 더 정확한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군요. 하나는 원리 기반, 다른 하나는 데이터 기반. 그렇죠. 물론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닙니다. AI 모델 학습에도 물리화학적 지식이 활용되고 AI 예측 결과를 검증하거나 계산하는데 기존 계산법이 쓰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AI가 화학 연구의 도구 상자에 매우 강력한 새 연장으로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단백질 구조 예측뿐만 아니라 새로운 촉매 설계, 신소재 탐색, 화학 반응 경로 예측 등 화학의 다양한 문제에 AI가 활발하게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AI가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고 새로운 가설을 생성하고 심지어 실험 과정을 자동화하는 데까지 기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화학 연구의 방식 자체가 AI 중심으로 재편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AI가 화학자들의 연구 파트너가 되어서 인간의 직관과 창의성만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웠던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노벨상은 바로 그 AI 화학 융합 시대의 개막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학이라는 학문의 경계가 확장되고 다른 분야와의 융합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AI가 화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말 흥미로운 변화입니다. 어느덧 10번째 주제입니다. 수상 이후 연구는 멈추지 않는다. 노벨상 수상이라는 큰 영예를 안았지만 이분들의 연구는 계속되고 있겠죠. 현재 어떤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네, 당연히 연구는 멈추지 않습니다. 노벨상은 과거의 업적에 대한 인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래 연구에 대한 격려이기도 하니까요. 이분들은 이미 다음 단계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 연구실 같은 경우는 단순히 단일 단백질을 설계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 단백질이 함께 작동하는 복잡한 분자기계, 몰레큘러 머신을 설계하는 연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포 내에서 특정 신호를 전달하거나 물질을 수송하는 시스템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죠. 와, 단백질 하나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설계한다고요? 그건 훨씬 더 복잡한 도전일 텐데요. 그렇죠. 엄청나게 어려운 과제입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질병 치료나 바이오 기술 분야에서 상상 이상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로제타 기술을 이용해서 백신이나 치료용 단백질을 더 빠르고 정교하게 설계하는 연구도 계속하고 있고요. 딥마인드의 알파폴드 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알파폴드의 예측 정확도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단백질 구조 예측을 넘어서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이나 RNA나 DNA 같은 다른 생체 분자의 구조까지 예측하는 연구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 단백질뿐 아니라 다른 생명의 핵심 분자들로 연구 범위를 넓히고 있군요. 네. 생명현상은 단백질 혼자 작동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자들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네트워크이니까요. 이 전체 시스템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알파폴드 최신 버전을 통해 단백질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생체 분자 구조 예측에 도전하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기술의 한계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네요.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결과들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예측 정확도를 극한까지 높이는 것, 아직 예측이 어려운 미정의 영역, disordered reasons를 정복하는 것, 그리고 단백질의 정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동적인 움직임까지 예측하는 것 등에 남아있는 중요한 과제들이죠. 이들의 연구는 이제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11번째 주제는 조금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AI의 공로는 사람의 것인가? 알파폴드에 성공한 명백히 AI 기술의 승리인데 노벨상은 그것을 개발하고 활용한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이 논쟁은 AI가 과학 연구나 예술 창작 같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계속 제기되어 왔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AI가 아무리 뛰어난 결과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 공로는 AI를 개발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AI를 활용하여 통찰력을 얻어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노벨상 위원회의 결정도 이러한 관점을 반영한 것이고요. AI는 결국 도구일 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현재 단계에서는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알파폴드가 놀라운 예측 능력을 보여줬지만 그 자체로 단백질 접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거나 그 결과가 과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해석하고 새로운 가설을 세우는 주체는 여전히 인간 과학자입니다. 데미스 하사비스, 존 점퍼, 그리고 그들의 팀원들이 있었기에 알파폴드라는 강력한 도구가 탄생할 수 있었고 그 도구를 활용해서 의미 있는 과학적 발견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거죠.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의 로제타 역시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연구자들의 창의성과 노력이 집약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AI가 좀 더 자율적인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수준까지 발전한다면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AI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언젠가는 인간의 개입 없이도 독자적인 과학적 발견을 해내는 AI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과는 다른 논의가 필요할 겁니다. 누가 발견의 주체인지, 공로는 누구에게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바뀌어야 할 테고요. 하지만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AI는 특정 문제 해결에는 탁월하지만 인간처럼 폭넓은 맥락을 이해하고 창의적인 질문을 던지고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능력은 부족하니까요. 그렇군요. 현재로서는 AI는 강력한 조력자이자 도구이고 그 성과의 공로는 AI를 만든 사람과 활용한 사람에게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AI라는 도구를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하여 인류에게 이로운 발견과 혁신을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점이겠죠. AI와 인간 과학자가 어떻게 협력하여 시너지를 낼지 고민하는 것이 더 생산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AI 역할과의 용날리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주제였습니다. 12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겸손한 설계자들, 혁신의 태도를 말하다. 이 위대한 업적을 이룬 과학자들은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연구에 임했을까요? 혹시 알려진 일화나 그들의 인터뷰 내용 같은 것이 있을까요? 네, 이분들의 인터뷰나 관련 기사를 보면 몇 가지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겸손함과 끊임없는 호기심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는 수십 년간 단백질 설계라는 한 우물을 파면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지만 자연의 정교함 앞에서 항상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자연을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연구에 매진했죠. 오랜 시간 동안 한 분야에 매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그런 겸손함과 호기심이었겠군요. 그렇죠. 데미스 하사비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알파고 성공 이후에도 인공지능이 아직 인간지능의 극히 일부만을 모방하고 있을 뿐이라며 AI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더 큰 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엄청난 성공 앞에서도 자만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보여준 거죠. 존 점포 박사도 알파폴드 개발 과정을 이야기할 때 특정 아이디어가 실패했을 때 좌절하기보다는 왜 안 됐을까를 집요하게 파고들고 팀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고 합니다. 실패를 배움의 과정으로 삼는 태도가 중요했다는 거죠. 성공한 과학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덕목들이네요. 겸손함, 호기심, 실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협력. 맞습니다. 특히 이들은 자신의 연구가 인류 전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일종의 사명감 같은 것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파폴드 예측 구조 데이터를 무료로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죠. 자신들의 성과를 독점하기보다는 과학 커뮤니티 전체와 공유함으로써 더 큰 발전을 이루고자 했던 겁니다. 아, 오픈 사이언스 정신이군요. 네, 이러한 태도, 즉 겸손하게 배우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동료들과 협력하며 자신의 성과를 기꺼이 나누려는 자세야말로 이들이 세상을 바꾸는 혁신을 이룰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똑똑한 것을 넘어서는 과학자로서의 바람직한 태도를 보여준 거죠. 기술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연구에 임하는 그들의 태도 또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13번째 주제입니다. 후대의 기억 속 그들의 업적은 어떻게 남을까? 시간이 흘러 미래 세대는 이들의 연구를 어떻게 평가하고 기억하게 될까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들의 업적이 가지는 의미를 짚어주시죠. 역사적인 평가는 시간이 더 흘러봐야 명확해지겠지만 저는 이들의 업적이 몇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역시 앞서 계속 이야기했듯이 생명과학의 오랜 난제였던 단백질 접힌 문제를 사실상 해결하고 단백질 설계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마치 DNA 이중나선 구조 발견이나 인간 게놈 프로젝트 완료와 비견될 만한 생명과학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명과학의 교과서를 새로 쓰게 한 업적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생명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꿨으니까요. 둘째는 인공지능의 복잡한 과학적 난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성공은 다른 과학 분야 연구자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어서 앞으로 물리학, 재료과학, 기후변화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혁신적인 발견들이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겁니다. AI 기반 과학 연구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가질 수 있죠. AI가 과학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겠네요. 네, 셋째로는 앞서 말한 학제 간 융합 연구의 성공 사례로서 중요하게 기억될 겁니다. 생화학, 컴퓨터과학, 물리학, 뇌광학 등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혁신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델이 될 수 있겠죠. 미래의 과학 연구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알파폴드 데이터 공개 사례처럼 오픈 사이언스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과학적 발견의 혜택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은 과학자 사회의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높이 평가받을 만합니다. 기술적 성취, 과학 방법론의 변화, 융합 연구의 모델, 그리고 오픈 사이언스 정신까지 정말 다각적인 측면에서 역사에 기록될 만한 업적이네요. 네, 그래서 후대의 과학자들은 아마 이 시기를 AI가 생명의 비밀을 풀기 시작한 시대, 그리고 베이커, 하사비스, 점퍼를 그 문을 연 선구자들로 기억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역사의 평가는 항상 유동적이지만 이들의 업적이 가지는 근본적인 중요성은 쉽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활용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AI와 생화학의 만남이 가져온 혁명적인 변화, 즉 단백질 구조 예측과 설계라는 놀라운 성과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데이비드 베이커, 데미스 하사비스, 존 점퍼 세 과학자의 업적은 정말 대단했죠. 이들의 연구는 단순히 하나의 과학적 난제를 해결한 것을 넘어서 우리가 생명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생명 현상 자체를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다는 데 그 궁극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설계하는 과학의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생명의 기본 단위인 단백질을 예측하고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정말 강력한 힘을 손에 쥐게 된 셈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이 강력한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과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신약 개발, 질병 정복, 환경 문제 해결 등 인류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기술을 활용할 무한한 가능성이 열렸지만 동시에 오용되거나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윤리적, 사회적 논의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이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규제 마련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투명성, 안전성, 접근성, 그리고 윤리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인공지능 기술은 인류를 위한 인공지능이 되어야 합니다. 특정 집단이나 국가의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복지와 지속 가능한 미래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술 자체는 선악을 가지진 않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 인간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번 노벨 화학상은 우리에게 놀라운 과학적 성취와 함께 미래 기술 시대를 살아갈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감과 방향성에 대한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설계 시대의 문턱에서 우리는 이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어떤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할까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마무리 말씀 감사합니다. AI와 생명과학의 만남이 열어갈 미래, 그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우리가 짊어져야 할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노벨 화학상 부문 공동 수상자 데이비드 베이커, 데미스 하사비스, 존 점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노벨상 세계 물리학상 수상자 동영상에서 또 만나요.